저는 김명숙입니다. 올해 64시죠.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작은 분식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가는 생활이었죠. 손님들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제 머릿속엔 늘 딸 지연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저희 부부의 외동딸이었어요. 아이를 하나만 낳은 건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한 아이에게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분식집 수입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지연이만큼은 부족한 게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지연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죠.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이 허리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연이 대학 졸업하면 우리도 좀 쉬자. 저는 국물 냄비를 닦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때까지만 버티자고. 사실 그때 이미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죠. 지연이는 기대 이상으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합격했고 4년 동안 장학금도 받으면서 열심히 다녔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대견했습니다. 손님들한테도 자랑을 많이 했죠. 우리 딸이 말이야, 인서울 대학 다니는데 성적이 아주 좋다니까. 손님들도 축하해주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럴 때면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피로도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연이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이 왔습니다. 졸업식장에서 학사모를 쓴 지연이를 보는 순간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죠. 옆에 있던 남편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남편이 지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연이도 울먹이면서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 짧은 말에 30년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졸업 후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연이가 대기업 마케팅팀에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전형, 면접을 모두 통과한 거죠. 저는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연이가 대기업 들어갔대. 분식집 주방에서 떡볶이를 볶고 있던 남편도 국자를 내려놓고 달려왔어요. 진짜? 우리 딸이? 우리 부부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날은 장사를 일찍 마감하고 삼겹살집에 가서 소주를 한잔 했죠. 남편이 소주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고생한 보람이 있네. 저도 소주잔을 부딪히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분식집에서 일만 하던 저희 부부였지만 딸만큼은 제대로 된 회사원으로 키워낸 거잖아요. 지연이가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주말에 집에 들른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 이제 회사 다니니까 자취하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 떠나간다는 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26살 회사원이 부모님이랑 사는 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알겠어. 어디 마음에 드는 데 있어? 지연이는 회사 근처 원룸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전세금이 1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죠. 여보, 지연이 전세금 1억 내주려면 우리 적금 다 깨야 돼.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30년간 모은 돈 중에 절반 이상이 나가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남편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야 건강하면 더 벌면 되지.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확 줄어드는 걸 보니 조금 아찔하긴 했어요. 하지만 지연이 얼굴을 떠올리니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자취방을 구하고 이사를 할 때 저와 남편도 함께 갔어요. 짐은 많지 않았지만 딸이 혼자 사는 걸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연아,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걱정 마세요. 엄마가 전세금까지 내주셨는데 이제 저도 잘 살아야죠.
지연이는 환한 얼굴로 웃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지연이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이사 후에도 지연이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에 들렀어요. 올 때마다 꼭 뭔가를 사들고 왔습니다. 과일이나 떡 같은 거였죠. 엄마, 아빠, 이거 드세요. 그래, 고맙다. 지연이가 다녀간 날이면 남편이 흐뭇한 표정으로 말하곤 했어요. 우리 딸 참 착하지? 그러게, 효녀야.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연이가 효녀라고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사실 제가 소개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국을 끓이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데? 회사 동료예요. 이름은 준호고 나이는 36이에요. 지연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죠.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언제 한번 데려와봐. 한 달 후 지연이가 준호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준호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잘했죠.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남편이 준호를 훑어보더니 제게 눈짓을 했어요. 괜찮은 청년 같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도 준호가 마음에 들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지연이와 같은 회사 영업팀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준호야, 우리 지연이 잘 부탁한다. 남편이 소주잔을 건네며 말했죠. 준호가 공손하게 받아 마셨습니다. 네, 지연이를 정말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지연이가 돌아간 후 남편이 말했어요. 괜찮은 청년이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 복도 있나 봐. 그날 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앞으로 지연이가 행복하게 살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준호를 처음 만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분식집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다 말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쁨이 밀려왔죠. 그래, 정말? 네, 준호가 프로포즈했어요.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대요. 저는 그날 장사가 끝나자마자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남편도 좋아하면서 한편으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꽤 들 텐데. 그래도 딸 결혼인데 뭐. 저는 이미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했어요. 준호 부모님은 경기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처지였죠. 상견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연이가 정말 예쁘네요. 우리 아들이 복 받았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도 좋은 청년이던데요. 서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혼 날짜는 석 달 후로 잡았습니다. 그 사이 준비할 게 산더미였죠. 예식장 예약, 혼수 준비, 청첩장 돌리기까지. 결혼 준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지연이가 집에 들러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결혼 자금이 좀 부족해요.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어요. 얼마나 부족한데? 3천만 원 정도요. 준호네도 많이 보태주시긴 하는데 요즘 결혼 비용이 워낙 비싸서요. 지연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3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과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지연이가 결혼 자금 3천이 부족하대. 남편이 담배를 꺼내 물더니 말했어요. 여보, 우리 노후 자금이 많이 줄었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세금 1억에 이제 또 3천을 보태면 정말 빠듯해지는 거였죠. 괜찮아. 우리 딸 시집 가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딸 하나인데 뭐.
우리가 조금만 더 일하면 되지. 다음 날 저는 또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엔 정기예금을 해지했어요.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니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하지만 딸 생각을 하니 견딜만 했죠. 지연이에게 돈을 건네줄 때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지.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도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는 이미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예쁘죠? 지연이가 빙그레 웃으며 물었어요. 그래, 정말 예쁘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연이도 제 등을 토닥였죠. 식이 시작되고 지연이가 버질로드를 걸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딸의 팔을 끼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저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고 신랑 신부의 인사 시간이 왔습니다. 지연이와 준호가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지연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꼭 효도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옆에 있던 남편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 거라고 믿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지나갔어요. 저는 일일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연이와 준호는 지연이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연아,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네, 걱정 마세요. 준호도 요리 잘해서 좋아요. 달콤한 신혼생활이 계속되는가 싶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사실 준호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 회사 일이 적성에 안 맞는데요. 제과점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해요. 저는 순간 걱정이 됐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준호가 제과 자격증도 있고 전부터 꿈꿔온 일이래요. 지연이 목소리에서 남편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지연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준호가 사업 시작하면 초반에 수입이 불안정할 것 같아요. 자리 잡을 때까지만 생활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또 돈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딸 부부가 어려울 때 외면할 수는 없었죠. 얼마나 필요한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년만, 길어도 1년 반이면 자리 잡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남편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지연이가 또 도움이 필요하대. 남편이 소주를 한 잔 마시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알아. 근데 어떡해. 사업 시작한다는데 안 도와줄 수도 없잖아. 남편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자.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 젊은 사람들 자리 잡을 때까지만. 저는 그렇게 자위하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달 50만 원씩 지연이 통장에 송금하기 시작했어요. 분식집 수입에서 50만 원을 빼니 우리 생활이 더 빠듯해졌습니다. 남편이 요즘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갔죠. 2달쯤 지났을 때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너희 살림은 좀 괜찮니? 네, 엄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연이 목소리가 밝았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고마워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딸 잘 되겠지? 그럼 당연하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연이가 고마워하니까 곧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생활비를 보내준 지 5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명절 준비를 하면서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1년 만에 지연이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들떠 있었죠. 분식집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지연이네가 오겠지? 음식 많이 준비해야겠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위도 데려오겠지.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더라? 갈비찜이랑 잡채 좋아한다고 했잖아. 저는 벌써부터 장을 볼 생각에 바빴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부터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사기 시작했어요. 갈비도 좋은 걸로 골랐고 나물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장바구니를 들며 말했어요. 여보,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괜찮아. 딸이랑 사위 오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거잖아요. 지연이가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명절을 함께 보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추석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벌써 송편을 빚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어렸을 때부터 송편을 좋아했거든요. 특히 깨 송편을 좋아했죠. 여보, 지연이 몇 시에 온대? 아직 연락 안 왔어. 내일쯤 오겠지. 저는 송편을 빚으면서 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어렸을 때 명절이면 제 치마폭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추석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음식 준비를 다 끝낸 상태였어요. 냉장고에 가득 찬 음식들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자를 열었죠. 엄마, 미안해요. 준호가 감기 걸려서 못 갈 것 같아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서 한참 동안 휴대폰만 바라봤어요. 여보, 지연이가 못 온대. 거실에 있던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왜? 준호가 감기 걸렸대. 남편도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사위 걱정이 앞섰습니다. 감기면 심하게 아플 수도 있잖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몸 조심해라. 약 잘 챙겨 먹고. 답장을 보내고 나니 힘이 쭉 빠졌어요. 냉장고 가득 준비한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굴 위해 이렇게 준비했나 싶어서 눈물이 났죠.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아픈데 어떡해. 그래도 1년 만인데.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많이 서운했거든요.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딸이 없어도 명절은 명절이니까요. 하지만 상을 차리면서 자꾸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보, 지연이한테 전화해볼까? 그냥 쉬게 내버려둬. 아프다잖아. 남편 말이 맞았어요. 감기 걸렸는데 전화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저와 남편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둘이서만 먹는 명절 음식은 왠지 맛이 없었어요. 음식이 남겠네. 남편이 갈비찜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먹으면 되지 뭐.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속상했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사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분식집에서 장사를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이 상태가 궁금해서 메신저를 열었죠. 그런데 지연이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어요. 바닷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사진을 눌러봤어요. 사진이 크게 뜨면서 배경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부산 해운대였어요. 지연이와 준호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죠. 둘 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 아래 날짜를 확인했어요.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감기 걸려서 못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부산까지 여행을 간 거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남편이 국자를 내려놓고 다가왔어요. 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남편이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지연이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야. 추석 당일에 찍은 거래. 남편이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감기 걸렸다며? 이게 무슨... 남편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저도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님이 들어와서 저는 다시 카운터로 나갔어요. 떡볶이 주문을 받고 조리를 하는데 손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냥 여행 가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됐나요? 섭섭하긴 해도 이해는 했을 거예요. 신혼부부니까 둘이서 명절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다니 그게 너무 상처가 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지연이한테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하긴 모르는 척 해야지. 그래도 거짓말한 건데. 알아. 근데 뭐라고 해? 싸우기 싫어. 저는 정말로 싸우기 싫었어요. 딸이랑 사이가 나빠지는 게 두려웠거든요. 며칠 후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준호 감기는 다 나았어? 네, 다 나았어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지연이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 몸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뭐래? 다 나았대. 그래. 남편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는 그날 밤 말없이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화면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른 채로요. 추석 사건 이후로 저는 지연이한테 연락하는 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전처럼 편하게 전화를 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매달 50만 원은 빠짐없이 보냈어요. 약속이니까요. 10월 말이었습니다. 제 생일이 11월 중순인데 벌써부터 기대가 됐어요. 추석 때 못 봤으니까 생일에는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분식집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생일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는 65이에요. 환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나이잖아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지연이가 오겠지? 생일인데.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겠지. 추석에도 못 왔으니까. 저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생일 일주일 전부터 집 청소를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올 거라는 생각에 신경이 쓰였거든요. 마트에도 가서 지연이가 좋아하는 과일도 샀습니다. 딸기랑 샤인머스켓이요. 비싸긴 했지만 기분 좋게 샀죠. 생일 이틀 전이었어요. 저는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울까 봐요. 결국 참았어요. 그런데 생일 전날 저녁에 지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자를 열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회사 워크숍이 잡혀서 못 갈 것 같아요.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예요. 또 못 온다는 거였어요.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만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남편에게 들킬까 봐요. 여보, 지연이가 못 온대.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왜? 회사 워크숍이래.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에도 못 오는구나. 저는 애써 밝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일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이 섭섭했어요. 추석에 이어 생일까지 못 온다니요. 그날 밤 저는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구 먹으라고 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생일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여보, 생일 축하해. 고마워. 저는 미역국을 먹으면서도 맛이 없었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졌거든요.
오전에 분식집에서 일을 하는데 친구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모여서 밥 먹자. 괜찮아, 뭐. 그냥 집에서 먹을게. 무슨 소리야? 생일인데. 우리가 사줄게. 친구들 성화에 못 이겨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실 혼자 있기 싫기도 했어요. 저녁 6시에 동네 한정식집에서 친구 4명이 모였습니다. 영희, 순자, 미경, 정순이요. 명수가 생일 축하해.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며 케이크를 내왔어요. 작은 케이크였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모두들. 저는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지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들 자식 얘기도 나오고 남편 얘기도 나왔죠. 순자가 물었어요. 명수가 지연이는 안 왔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회사 일이 있대. 아이고, 그래도 엄마 생일인데. 순자 말에 저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영희가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 이해해줘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미경이가 휴대폰을 보다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명수가, 이거 내 딸 아니야? 저는 미경이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인스타그램 사진이 떠 있었어요. 제주도 호텔 수영장이었습니다. 지연이와 준호가 수영복을 입고 칵테일을 들고 있었죠.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 아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이었어요. 바로 제 생일 당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사 워크숍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제주도 호텔에서 놀고 있는 거였어요. 워크숍이라더니 제주도로 놀러 갔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했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수가 혹시 워크숍이 제주도에서 하는 거 아닐까? 수영복 입고 칵테일 마시는 워크숍이 어디 있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었어요. 정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명수가 너무 상처받지 마. 요즘 애들이 다 그래.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째잖아요. 추석에 이어 생일까지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왔어? 생일 파티 어땠어? 저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미경이가 캡처해서 보내준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우리 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잘못한 거 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어. 남편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남편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서러웠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나요? 여행 가고 싶다고, 엄마 생일보다 남편이랑 놀고 싶다고요. 섭섭하긴 해도 이해는 했을 거예요. 신혼부부니까요. 하지만 거짓말은 안 되죠. 그것도 2번씩이나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도 잠을 못 자는 거였어요. 여보 자? 아니, 잠이 안 와. 나도. 우리 부부는 그렇게 밤새 뒤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했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억지로 일어나서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일을 해야 생각이 덜하니까요. 하지만 손님들 사이를 오가면서도 자꾸 지연이 생각이 났어요. 제주도 수영장에서 웃고 있던 딸의 얼굴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이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요. 생일 사건 이후로 저는 지연이한테 전화하기가 무서워졌습니다. 또 거짓말을 들을까 봐요. 그래도 매달 50만 원은 계속 보냈어요. 딸이 어렵다는데 어쩌겠어요. 12월이 지나고 1월이 왔습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이번만큼은 진짜 올 거라고 믿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명절에 거짓말을 2번이나 했는데 설까지 안 오겠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아무리 그래도 설은 와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추석도 생일도 못 왔으니까 설은 당연히 올 거라고요. 설날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기대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음식은 제대로 준비하고 싶었어요. 한우도 샀고 명태도 샀습니다. 지연이가 좋아하는 잡채 재료도 샀죠.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기분은 조금 나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장을 정리하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지연이한테 먼저 연락해 볼까? 아니, 괜찮아. 알아서 연락 오겠지. 저는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설날 사흘 전이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송편을 빚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딸이 올 테니까 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날 이틀 전 저녁에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엄마 미안해요. 준호가 허리를 다쳐서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또였습니다. 또 못 온다는 거였죠. 많이 아프니? 병원은 갔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병원 갔는데 디스크래요. 집에서 안정 취하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몸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번째였어요. 추석, 생일, 그리고 이제 설까지요. 남편이 달려왔어요. 여보, 왜 그래? 지연이가 또 못 온대. 준호가 허리를 다쳤대.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죠. 저는 그날 밤 빚어놓은 송편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누굴 위해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날 당일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둘이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상을 차리는데 자꾸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울지 마.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알아. 근데 자꾸 눈물이 나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차례를 지냈습니다. 절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음식이 또 남겠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입맛 없이 밥을 먹었어요. 설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분식집에서 장사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꺼냈어요. 별 생각 없이 인스타그램을 구경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연이 친구 은지의 게시물을 보게 됐습니다. 은지는 지연이 대학 동기예요. 가끔 지연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곤 했죠. 그런데 이번 게시물은 해변 사진이었어요. 베트남 다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사진을 확대했어요. 단체 사진이었는데 그 안에 지연이와 준호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준호는 수영복 바지만 입고 있었고 지연이는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있었어요. 둘 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사진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설날 다음 날부터 나흘간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허리를 다쳐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베트남까지 날아가서 해변에서 놀고 있는 거였습니다. 허리를 다쳤다더니 베트남까지 날아갔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번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째였어요. 3번이나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캡처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1시간 후 남편이 분식집으로 왔어요. 저는 주방에서 떡볶이를 볶고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남편을 봤습니다. 봤어? 응, 봤어. 남편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여보,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정말 견딜 수 없었거든요.
나도 봤어. 참 답답하네. 남편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냥 바쁘다고 하면 될 걸 왜 매번 거짓말을 하는지.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섭섭하긴 해도 이해는 할 수 있잖아. 근데 거짓말은 안 되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지연이한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어요. 사진 본 거 말해줄까 하고요. 하지만 보내지 못했습니다. 싸우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연이 생각만 났습니다. 여보 자? 아니, 잠이 안 와. 남편도 깨어 있었어요. 명수가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뭘 잘못한 건지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전세금도 줬고 결혼 자금도 줬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고 있잖아. 알아.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야. 우리를 무시하는 게 서러운 거지. 제가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면서까지 안 보겠다는 게 얼마나 상처인데. 그러게. 우리 부부는 그렇게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잠은 거의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오늘은 내가 분식집 혼자 할게. 집에서 쉬어. 남편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같이 가. 집에 있으면 생각만 더 나. 우리는 그렇게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손님들이 와서 주문을 하고 밥을 먹고 갔지만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한 상태였습니다. 3번의 거짓말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가슴만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베트남 사진을 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연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른 척하며 지냈죠. 하지만 마음속으론 계속 상처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밥맛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분식집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친구 영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명수가. 응, 왜? 어제 강남에서 내 딸 봤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남? 지연이를? 응. 내가 조카 만나러 강남 갔다가 우연히 봤어. 영희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어디서 봤는데? 청담동 쪽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야.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되게 비싼 데래. 저는 손에 든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랑 와인 마시면서 즐겁게 있더라. 되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명수가 미안. 내가 괜한 말한 것 같네. 아니야, 알려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지연이한테서 온 문자가 있었거든요. 엄마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집에서 쉬고 있어요. 어제 오후 2시에 온 문자였어요. 영희가 지연이를 본 시간은 어제 저녁 8시쯤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쉰다면서 강남에서 외국인들이랑 와인을 마시고 있었던 거죠. 4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손님이 들어와서 주문을 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저녁 때 남편에게 영희한테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영희가 어제 강남에서 지연이 봤대. 뭐? 남편이 반찬을 집다 말고 저를 봤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외국인들이랑 와인 마시고 있더래.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지연이가 보낸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문자를 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게 말이 돼? 아프다고 했으면서? 4번째야, 여보.
네 번째 거짓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정말 못 참겠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해봐. 이번엔 제대로 말해야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 만에 지연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연아.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엄마 속이는 거 재밌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지연이 목소리가 당황스러운 듯 했습니다. 너 지금 아프다며? 어제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쉰다고 문자 보냈잖아. 네, 그랬는데요. 그런데 어제 강남에서 외국인들이랑 밥 먹더라.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순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지연이가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대답 안 해? 아, 그게요. 지연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좀 나아져서요.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요. 그래, 네 번째야.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추석 때 감기 걸렸다며? 부산 해운대 갔더라. 내 생일 때 워크숍이라며? 제주도 호텔에서 놀고 있더라. 설날 때 허리 다쳤다며? 베트남 다낭 해변에 있더라. 엄마, 그게요. 이제 어제 아프다며? 강남에서 와인 마시고 있더라. 저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이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왜 그랬어? 왜 거짓말을 했어? 그냥 가기 싫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요. 지연이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거짓말하는 게 더 섭섭한 줄은 몰랐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알았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너한테 기대 안 할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엄마, 그게 아니라요. 너희 살림돈도 이제 안 보낼 거야. 알아서 살아. 엄마. 지연이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 여보. 여보, 나 결심했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살자. 지연이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 그날 밤 저는 은행 앱을 열어서 지연이한테 보내던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나가던 돈이었죠. 해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뭔가 후련했어요. 동시에 슬프기도 했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후회는 무슨?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30년 넘게 분식집 하면서 모은 돈 다 쏟아부었잖아. 이제 우리 인생 좀 살자. 그래,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올까봐 신경이 쓰였거든요. 실제로 밤 11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 왔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줘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문자를 읽지 않고 휴대폰을 엎어놓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안 받는 게 맞아. 지금 받으면 또 무너질 거야. 알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저는 전부 무시했습니다. 분식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물론 섭섭하고 슬프긴 했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까 편하더라고요. 남편이 주방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 돈으로 여행이나 다녀올까? 여행? 응. 평생 일만 했잖아. 이제 좀 놀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어디 갈까? 제주도는 어때? 아니면 부산? 생각해보자. 둘이서 천천히.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딸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부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고요.
전화를 끄는 그날부터 지연이한테서 연락이 폭주했습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부 무시했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죠. 엄마, 전화 좀 받아줘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문자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이 연락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전화가 왔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어요. 후회는 무슨,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그래도 딸인데, 딸이면 뭐해. 부모를 거짓말로 속이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우리 인생 좀 살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사실 마음 한편으론 섭섭하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더 이상 지연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분식집 일을 하면서도 예전보다 여유가 생겼어요. 손님들한테도 더 웃으면서 대할 수 있었죠.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와 남편은 분식집 일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남편이 인터폰을 확인하려는데 제가 손을 내저었어요. 왠지 지연이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잠시 후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역시 지연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지연이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죠.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문을 열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지연이에요. 지연이가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 목소리를 듣는 게 고통스러웠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지연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거세졌죠. 제발요. 엄마, 1시간쯤 지났을 거예요. 지연이는 계속 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안 열어줄 거야?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지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고 나서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저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지연이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말없이 저녁을 준비했어요. 남편도 조용히 텔레비전만 봤죠.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응? 우리 여행 갈까?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남편을 봤습니다. 여행? 응.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제 우리 인생 좀 즐기자고.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디 가고 싶어? 글쎄, 바다 보고 싶은데. 그럼 속초는 어때? 회도 먹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속초 가자. 내일 갈까? 내일? 그렇게 급하게? 응.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가게 돼. 내일 당장 가자.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도 갑자기 훅 떠나고 싶더라고요. 알았어. 내일 가자. 그날 밤 저는 간단하게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만 챙겼어요. 짐을 싸면서도 자꾸 지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문 앞에서 울던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속초로 갔어요. 3시간쯤 걸렸죠. 속초에 도착하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여보, 바다 봐. 정말 예쁘다. 저는 남편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언제 이렇게 여행 와봤나? 남편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어요.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죠. 여보, 저기 횟집 어때? 남편이 한 횟집을 가리켰습니다. 좋아. 가보자. 우리는 횟집에 들어가서 회를 시켰어요. 싱싱한 광어회랑 소주를 마셨습니다. 맛있다. 저는 회를 먹으며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이렇게 살자. 남편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응, 그러자. 우리 인생 우리가 즐기자고. 저는 소주잔을 부딪히며 대답했어요. 회를 다 먹고 나서 우리는 다시 해변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하늘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저와 남편을 위해 살자고요. 딸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고요. 물론 지연이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씩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으니까요. 여보, 우리 내일은 뭐 할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설악산이나 갈까? 아니면 그냥 바다에서 놀까? 설악산 가자. 등산도 오랜만이네. 우리는 그렇게 여행 계획을 짰어요. 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우리 둘만의 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나랑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잖아. 이제라도 이렇게 여행 다니게 돼서.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고마워.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걸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연이가 다시 연락할지 아니면 이대로 연락이 끊길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괜찮았어요. 어떻게 되든 저와 남편은 우리 인생을 살 거니까요. 그날 밤 숙소에 누워서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푹 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새로운 인생이요.